새벽 5시 편의점 앞 하얀 박스들이 쌓여 있는 골목에서 저는 허리를 숙입니다. 35년간 운동장을 달리고 철봉에 매달리고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던 이 몸이 지금은 택배 상자 하나를 들 때마다 등 전체가 뻐근하게 당깁니다. 2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돈은 아직 어딘가에 있습니다. 평택 어느 상가 건물주의 통장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좌에, 중고 장비업체의 금고에. 다만 제가 다시는 꺼낼 수 없는 형태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을 뿐입니다. 보증금 600만 원짜리 쪽방으로 돌아가면 책상 위에 놓인 독촉장. 몇 통과 함께 딸 수진이가 보낸 문자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빠, 제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2억 3천만 원을 손에 쥐고 제 이름이 걸린 60평짜리 헬스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1989년 2월 27의 나이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관악구에 있는 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체육교사였습니다. 첫 출근날 교장 선생님께서 악수를 청하시며 젊은 선생님이 와서 운동장에 활기가 돌겠구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35년간 그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학교 정문을 열었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농구대 그물에 구멍이 난 건 없는지, 철봉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축구부와 육상부를 지도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축구부 학생들과 운동장을 뛰었고 2일은 육상부 학생들과 트랙을 돌았습니다. 주말에 대회가 있으면 학생들을 데리고 대구, 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제 몸은 늘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km를 뛰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학교 근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50대가 넘어서도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상 소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90,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체육교사라서 그런가 또래보다 10년은 젊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고 당뇨 진단을 받을 때도 저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미숙은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도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겨울 패딩 하나를 5년 넘게 입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두 한 켤레를 3년씩 신었고 양복도 2벌이면 충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3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조금씩 모았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한 학교에서 보낸 제게 학교는 작은 기념식을 열어줬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5천만 원 있었으니 총 2억 3천만 원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는 평택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야, 요새 뭐해?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대답했더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내려와 봐. 보여줄 게 있어. 사흘 뒤 저는 평택 고덕신도시행 전철을 탔습니다. 진수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신도시를 돌아보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입주 러시아.
서울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집값 비싼 서울 아파트 팔고 여기 와서 반값에 새 아파트 사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할 일이 없어. 다들 50대, 60대인데 은퇴하고 내려왔으니 직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들 운동을 시작해. 건강 챙기려고. 그런데 헬스장은 전부 젊은 애들 위주야. 중장년층이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어. 차가 한 상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진수가 가리킨 곳은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60평 정도 되어 보이는 공실이었습니다. 여기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이야. 위치 좋지? 바로 앞에 2,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 있고 저쪽에 3,000세대. 반경 500m 안에 실버 인구가 5,000명은 넘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체육을 가르쳤으니 운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중장년층이 어떤 운동을 해야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안전한지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실버 헬스장 프랜차이즈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는데 그중 실버핏이라는 곳의 홈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플러스 전용 건강관리 시스템, 관절 보호 저충격 프로그램, 1:1 맞춤형 트레이닝. 페이지 곳곳에 중년 남녀가 환하게 웃으며 운동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맹 안내 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6천만 원, 운동기구 5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5천만 원과 초기 운영자금 4천만 원을 더하면 2억 3천만 원. 제가 가진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회원이 100명만 되면 월 매출이 1,200만 원입니다. 월세 300에 인건비 250, 관리비 150을 빼도 500만 원은 남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4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주말이라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주며 헬스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사업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실버 헬스장이야. 아빠가 35년간 체육교사 했잖아. 이제 은퇴한 사람들 가르치는 거지. 평택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억 3천 정도. 수진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퇴직금 전부잖아요. 응, 그렇지. 근데 4년이면 회수할 수 있어. 계산해봤어. 수진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수진이는 엑셀을 열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마케팅 비용을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수진이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빠, 회원이 100명 모이려면 최소 1년은 걸려요. 그 전까지는 매달 적자예요. 그리고 100명 모여도 순이익은 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년이 아니라 7년은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일반 헬스장 기준이야. 나는 체육교사 출신이니까 다르지. 전문성이 있잖아.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문성하고 장사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전 재산 날리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될 리가 없어. 아빠를 믿어. 수진이는 한참 저를 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가 하신다면. 근데 제발 신중하게 하세요.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헬스장 사업하신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평택에 괜찮은 자리가 있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2억 3천이 전부잖아요. 혹시 반만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준호야, 반만 넣으면 제대로 된 헬스장을 못 만들어. 기구도 좋은 걸로 해야 하고. 준호가 한 템포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는 체육교사잖아요. 운동은 잘 가르치셔도 장사는 처음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35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 사람 다루는 법, 프로그램 짜는 법 다 배웠어. 그게 다 경영이야. 아빠, 그게 아니라. 준호야,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저는 실버핏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10층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가맹 담당 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사장님, 체육교사 출신이시라고요? 완벽하시네요. 저희가 원하는 게 딱 그런 전문성이거든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전국 가맹점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국에 42개 지점이 있고 평균 회원수가 110명입니다. 평택 고덕은 아직 공백 지역이에요. 선점하시면 대박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인테리어가 완료됐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목재톤의 바닥이 깔끔하게 펼쳐졌고 벽면에는 건강한 노후, 실버핏과 함께라는 문구가 크게 붙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저충격 러닝머신 8대, 실내 자전거 10대,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기구들이 일렬로 배치됐습니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장애인 화장실처럼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7월 15일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진수가 개업 화환 5개를 보내줬고 옛날 제자 몇 명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아내는 입구에서 손소독제와 물티슈를 나눠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했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구경만 하고 나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7명이었고 그중 당일 등록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첫날 치고 나쁘지 않아. 입소문 나면 사람들이 올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회원은 12명이 됐습니다. 월 회비가 1인당 12만 원이었으니 월 매출은 14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300만 원, 전기세 80만 원, 수도세 40만 원, 그리고 트레이너 1명 고용하는데 250만 원, 합계 67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부터 520만 원 적자였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원이 생각보다 적게 모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부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초기 3개월은 적자가 당연합니다. 저희 가맹점 평균도 석 달째부터 흑자 전환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8월이 됐습니다. 회원이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276만 원. 여전히 400만 원 가까이 적자였습니다. 저는 개인 통장에서 400만 원을 꺼내 고정비를 메웠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에는 더 늘어날 거야. 9월에는 회원이 30명이 됐습니다. 매출이 360만 원. 그제야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오르막이야. 4개월째부터는 수익이 날 거야. 그런데 10월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회원은 거의 안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만 등록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기존 회원들이 하나둘 끊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못 다닐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생겨서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10월 말 회원은 28명으로 줄었습니다. 11월에는 25명이 됐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 아파트 단지마다 돌렸습니다. 50+ 전용 헬스장, 첫 달 반값 이벤트.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주변에 다른 헬스장 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확인했어. 여기서 제일 가까운 헬스장이 2km 밖에 있어. 그냥 아직 사람들이 이 헬스장을 모르는 거야. 시간 문제야. 12월이 됐습니다. 회원은 22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2024년 1월 회원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월 매출 240만 원, 고정비 670만 원. 저는 개인 통장에서 430만 원을 꺼냈습니다. 2월에도 회원은 계속 줄었습니다. 18명. 3월에는 1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개인 통장에서 1,300만 원을 꺼내 헬스장 적자를 메웠습니다. 3월 말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면 등 전체가 당겼습니다. 4월 초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최근에 무거운 걸 많이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헬스장에서 매일 기구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회원들에게 운동을 시범 보이느라 몸을 무리하게 쓴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일주일에 3번, 한 달 정도.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회당 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진통제만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5월 어느 날 트레이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급여가 한 달 밀렸는데요. 제가 4월 급여를 못 준 상태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 안에 꼭 줄게. 카드로 25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서 트레이너에게 건넸습니다. 카드 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트레이너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안이 들어와서요. 알고 보니 2km 떨어진 대형 헬스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제시한 거였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5월 급여도 아직 못 준 상황이었으니까요. 트레이너가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을 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맡고 운동을 지도하고 청소를 하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6시간을 헬스장에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3알씩 먹었습니다. 7월 말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사업 잘 되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회원도 많이 늘었고. 그럼 다행이다. 아빠, 근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요새 좀 바빠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걸, 매달 몇백만 원씩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8월 15일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제가 월세를 한 달 밀린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지나도 돈이 없었습니다. 8월 25일 회원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9월 5일 건물주가 직접 헬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때 헬스장에는 회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2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주시면 계약 해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리겠습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건물주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600만 원 입금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 닫으셔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6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 한도는 이미 다 써서 현금 서비스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담보도 없고 수입 증빙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9월 6일 저녁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아내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헬스장 때문이에요? 저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말했습니다. 월세를 못 냈어. 이번 주까지 못 내면 계약 해지야. 전화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600만 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저는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건물주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16일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요금을 석 달째 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원 한 명이 헬스장에 왔다가 어두컴컴한 실내를 보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금이 240만 원 밀렸습니다. 납부하셔야 재개통됩니다. 240만 원. 그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아. 그냥 급하게 좀 필요해서 2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헬스장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두운 헬스장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3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9월 20일 남은 회원 1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헬스장을 닫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회비는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환불 안 받아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9월 25일 저는 헬스장 문을 닫았습니다. 운동기구를 팔기 위해 중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업체 직원이 기구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합쳐서 8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산 기구들이었습니다. 좀 더 올려주실 수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중고 헬스 기구 수요가 거의 없어요. 800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9월 27일 아내가 평택으로 내려왔습니다. 텅 빈 헬스장을 보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 320만 원. 2억 3천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저는 평택 고덕신도시 근처 쪽방에 삽니다.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6평 남짓한 방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서 낮에도 어둡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던 60평 헬스장은 이제 다른 사람의 치킨집이 됐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여 믹스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35년간 원두 커피만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5시 30분이 되면 쪽방을 나와 편의점으로 갑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인데 허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택배 상하차 알바는 5시 45분부터 시작됩니다. 편의점 앞에 쌓인 하얀 박스들을 트럭에 싣습니다. 한 박스 한 박스 들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2개씩 들었는데 이제는 1개씩 들어야 합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편의점 알바생이 가끔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오전 9시에 일이 끝납니다. 4시간 일하고 6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입니다. 거기에 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240만 원 월세 35만 원을 빼고 생활비로 200만 원 남짓 쓰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 딸네 집에 있습니다. 쪽방이 너무 좁아서 둘이 살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 아내를 만납니다.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딸은 저를 볼 때마다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그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왜 안 믿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제가 헬스장을 정리했다는 것만 압니다. 얼마나 큰 손실을 받는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릅니다.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명절 때 아들이 아빠 용돈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아니야, 괜찮아. 아빠 연금 나오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아빠는 체육교사 출신이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없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편의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박스 드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곧 이 일도 못하게 될 거라는 걸. 며칠 전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저씨, 다음 달부터 대학생 알바 1명 더 뽑으려고 하거든요. 혹시 일 줄어들어도 괜찮으실까요? 일이 줄어든다는 건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제 새벽 택배를 실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달려와서 부축해줬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모퉁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봤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손에는 군데군데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끄는 낡은 손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알바마저 못하게 되면 저도 저 손수레를 끌게 되는 걸까?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가끔 옛날 제자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 은퇴 생활 즐기고 있지라고 대답합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 저희 모임에 한번 나오세요. 다들 선생님 보고 싶어 해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에 꼭 갈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예전 제자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35년간 저는 학생들에게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도 늘 건강했고 은퇴 후에도 그 건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건강이 자산이었던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킬 여유가 자산이었다는 걸. 3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문성을 시장이 원하는지가 중요했다는 걸. 제가 틀린 건 운동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장을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쪽방에서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딸의 계산을 무시하고 전 재산을 한 번에 걸었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딸의 계산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제 전문성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두렵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